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스토리텔링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탁월한 이야기꾼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이 이야기는 2002년에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콜로라도 쪽에서 있는 덴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덴버 포스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몹시 추운 추수 감사절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낭농일을 하고 있는 길레르모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위아래가 하나로 되어 있는 작업복을 입고 또 무거운 고무 장화를 신고 그 젖소를 외양간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 하나가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 하나가 벌벌 떨면서 쇳덩이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서 맨발로 비명을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이 농사꾼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제 미국으로 하자면 911이겠죠. 우리나라 119 911을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의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맨발에 또 토를 하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말했던 아이는 타이터스 아담스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400m를 달려와 가지고 이 농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타이터스의 두 여동생 티파니와 티에라가 엄마와 함께 넷이 할머니 댁에서 추수 감사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이제 4명이 밤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바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잠옷을 입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 픽업 트럭의 앞에는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로 아빠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려고 하는데 이게 닿지 않는 거죠, 손이. 그래서 잠깐 안전벨트를 풀고 이 핸드폰을 건네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차가 휘청거리면서 커브길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3바퀴 이상을 구르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엄마는 앞유리창을 깨고 바깥으로 몸이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차가 몇 번을 구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다음에 이 아이 타이터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 티파니 이 바로 밑에 여동생은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었고 뭐 울고 우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티에라 이 막내 아이는 경기를 부리면서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터스 아담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젖병 그 가방에서 공갈 젖꼭지를 꺼내가지고 막내 티에라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티파니에게 덮어주면서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빠가 엄마도 구해오고 다 구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차에 있으라. 그리고 문을 열러 보니까 문이 그 회전 충격으로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깨어진 엄마가 뛰쳐나가게 된 그 앞유리창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조그만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400여 m를 신발도 안 신은 채로 양말만 신은 채로 뛰었던 것이죠. 사실 이 타이터스는 부름받은 리더였습니다. 그날 밤 이 타이터스는 엄마의 목숨을 구했고 또 두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두 아이들도 구했습니다. 이 아이가 리더십 훈련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리더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부름에
응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타이터스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스토리텔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탁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청중에 대해서 알고 청중에 대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중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들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버트 메흐라비언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보통 때 한다면 단어를 통해서의 메시지 전달은 7%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35%,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로 55%. 그러니까 93%가 사실은 비의사 전달로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목소리 모든 것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일대 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계지향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간단 명료성과 스토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특징을 잘 잡아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재밌게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섯 번째로 가상체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말로 하지만 그 사람은 듣는 거지만 그 듣는 사람은 가상체험을 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울 신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뇌가 마치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말을 빠르게 하고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2일에 애리조나에서 오바마가 했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야외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14,000명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에서 그 총에 맞고 죽었던 그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잠시 침묵을 하죠. 그 침묵이 51초 동안의 침묵이었는데 그는 청중 보고 먼 산 보고 원고 보고 그다음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 51초 동안의 연설이 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진정성과 그의 모든 정적들의 반대를 잠재우겠던 유명한 침묵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잠시 멈추고 말하지 않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억양 속에 진실을 담아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양에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에서 진심을 담는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간결성이라든지 또는 평이성 또는 단순화 또는 흥미성 그 다음에 예리성, 명확성, 흐름성, 행동 유발 가능성 그 다음에 회상 가능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야기에 가미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면 그게 재밌는데 왜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 웃지 않을까?
바로 이야기의 전달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 같으면은 내가 먼저 웃는다든지 아니면 답을 이미 말해주면서 암시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미 그 재미성을 반감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탁월한 이야기꾼이 들으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얘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을의 추장은 필리푸스였는데 그 형제는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는 젊은 아내였는데 마르타라는 자매가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실 처음에 저한테 데려왔을 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 후대는 보건소도 약국도 또 약도 간호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이 엄마도 몸이 너무 약해서 젖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이는 너무 약해서 젖을 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탕과 소금물을 타가지고 겨우 입술을 적셔주는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입안이 다 헐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항생제를 약하게 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수준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제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애 엄마가 막 갑자기 얘를 안고 또 가는 것이에요. 자기 집으로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는데 사실 그 아이는 이미 약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숨을 거두었고 그것을 알게 된 엄마가 울면서 아이를 안고 뛰어갔던 것이죠. 그 후에도 소니라는 저희 언어 조력자가 있었는데 소니의 두 번째 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동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렇게 사태가 일어나는가 참 어리둥절했었는데 그때 우리 마을 안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 사소와 빼체라는 저희 마을 이름은 아우림이었고 그 마을 이름은 사소와 빼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곳에 지어놓은 조그만 교회당을 부수고 우리 동네로 와서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가 그가 그곳에서 교회당을 허물고 왔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앙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몇 명이나 더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토속신앙과 이 신앙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은 바로 그들의 전해오는 이야기, 그들이 들은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와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자기 종교의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혼합주의적 양상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세계관에, 그의 가치관에, 그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치관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함께 받아서 섞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해준다는 거, 바른 종교, 신앙 얘기를 해준다는 거, 바로 그의 가치관,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바르게, 탁월하게 하는 것이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